직접 보이적으로는 본 거잖아요. 우리의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게 종집을 씌워버리는 사건이라고 봐요. 지구를 보면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게 돼 있으니까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는 곡률이 있으니까 연주시차는 뭐냐면 지구가 있는데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암석 원리. 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돌덩어리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돌덩어리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오늘은 창백한 푸른 점의 2장 빛이 빗나간다와 3장 엄청난 격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 빛이 빗나간다. 제목이 조금 뭔지 잘 모르겠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광행차와 시차 그리고 지구중심주의 타파 이렇게 뽑혔습니다. 네. 여기 지구중심주의라는 단어는 좀 직관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된다. 네. 그 다음에 타파는 타파. 지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난다. 네. 그러고 근데 광행차와 시차라는 키워드 단어가 나왔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시차는 여행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그런 시차랑 조금 다른 시차지만 어쨌든 다르다. 네. 광행차는 어떠세요? 와, 광행차. 네. 네.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제 광행차, 시차 보면서 네. 시차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네. 연주 시차라는 단어와 광행차인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쓰이거나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학교에서 들어보거나 뭐 들어보는데 그 내용을 딱히 따져보지 않지만 그냥 들으면 그래? 뭐 그거? 그런지 잘 모르겠어.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듣고 보면 쉬운데. 근데 안 들은 거죠. 그리고 구태여. 그리고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구태여 이름을 먹이자면 교양 단어들인 거죠. 근데 의외로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어떤 떠도는 단어들이 있어요. 떠오르지 않는 것도 많지만 떠오르는데 막상 저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 게 많아서 약간 광행차와 시차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좀 읽어보고 연결시켜서 조금 뭐 키워드 나온 대로 그거를 좀 하고 이게 왜 지구중심주의 타파와 관련돼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창백한 푸른 점 책 펼치시고 4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40페이지 펴셨죠? 40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이저 1호가 가장 바깥쪽 행성 너머에서 태양계를 되돌아보았을 때의 조망은 바로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가 말했던 대로 태양은 중심에 있었고 행성들은 그 둘레의 동심원 궤도에 있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기는커녕 그 둘레를 도는 여러 점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천체에 한정되는 일 없이 다른 천체들로 손을 뻗고 우리가 사는 행성계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자, 이게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와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광행차와 시차와 지구중심주의를 타파를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왜 대체 여기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분명히 지나갔겠지만 기억나지 않는 광행차와 시차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행차와 시차가 나오는 거는 지구에서
다른 천체들을 관측했을 때 지구가 움직이고 중심에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시대 때 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인데 사실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 중심에서 벗어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고찰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만 갖고 생각해 보면 그 직접 보이저호는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걸 통해서 그 이제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중심에 있지 않다, 지구가 둥글다 이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직관적이고 한 것은 지구 밭에 가서 지구가 동그란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동그란지 한 바퀴 돌아보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계라는 것도 태양계 내에서 태양이 중심이 있고 뭐 이런 건지가 아니라 그냥 태양계의 바깥에 가서 태양계를 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 가운데 이거 뺑뺑 도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이저 1호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걸 찍을 해왕성 궤도 또 약간 원반에서 좀 올라가 있는 이쯤에서 찍었을 때는 그래도 태양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바깥에서 이런 곳에서 본 거잖아요. 그 명백한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게 종집을 씌워버리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보이저 1호는 지금 이제 그 뭐 명왕성에까지의 거리에 뭐 5배 뭐 넘는 거리를 막 가고 있는데 이게 태양계의 물리적인 끝이라고 하는 오르트 구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걸 떠나게 되면 진짜 태양계라는 것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다른 태양계 존재하는지를 그냥 눈으로 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보이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다른 천체들이 돈다고 하는 걸 그냥 누구나 알게 눈으로 봤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물론 시비 걸 수 있어요. 그 카메라라는 매체, 탐사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 그 뭐 맥루한이라는 그런 사람의 의견을 따르자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매체를 인식 매체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핸드폰 쓰면서 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일체 그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들의 직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광행차와 시차.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광행차. 말 그대로 광은 빛이잖아요. 행은 아마 갈행자 같은 움직이는 거, 차는 차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빛이라는 것이 엄청 빨라요. 1초에 보통 30만 킬로미터 정도 움직이고 그 흔한 비유 있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까지 가는데 1.3초. 이 정도로 이제 빛을 비유를 해요. 태양까지 8분 20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빛이 갈 때 그 출발한 것이나 도달하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빛이 출발한 것이 다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구를 보면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게 돼 있으니까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는 곡률이 있으니까 저기서부터 똑같은 지역에 빛이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게 평행하게 돼 있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도달한 다음에 빛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걸 광행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이 광행차라는 것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거랑 지구의 그런 기하학적인 면이랑 또 다른 이제 행성들로부터 빛이 오거나 이런 것들 빛의 속도와 시간의 차이가 나고 이런 걸 통해서 태양계의 기하학적인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라는 걸. 그래서 이 광행차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차는 여기 시차라고 써놨지만 연주 시차라는 말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시차는 뭐냐면 지구가 있는데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의 지구와 6개월 후의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놓였을 때 어떤 별을 바라보고 이쪽에 놓였을 때 어떤 별을 바라보면 별을 바라보는 각도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시간 차이가 아니라 시각 차이. 시각 차이죠. 그러면 시각 차이가 생긴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보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돌고 태양이 돌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구 안에서 관측함으로써 빛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또 이런 기하학적인 데 기여를 함으로써 생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이런 걸 현상을 설명하기에 훨씬 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유의미하고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걸 알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명백한 토대인 거지. 그건 재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마련했다는 입장에서 지구 중심설에 대한 것을 이제 깨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관측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행차라든가 시차라든가 특히 연주시차 이런 것도 되게 엄청 중요한 천문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이거 해석의 문제는 좀 달랐겠죠. 당시의 시대.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팩트고 그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식론의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 중심설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노력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그냥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다 이런 거에서 태양이 중심이 아니다, 아니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그 과학자들이 참 고생했구나.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수학도 되게 열심히 했어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가서 그냥 사진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 고생을 하셨구나. 뭐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들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그 핸드폰 이거 막 나올 때 중계기 막 세우는 게 되게 더뎠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이 토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 콘설트 쓰신 정재승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이제 관여가 되셔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셨는데 아, 이걸 없애고 인공위성에서 때리는 거로 점프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그 점프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사이에 했던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연기관 이거를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해갖고 와서 정말 노력해갖고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은 정말 명품 자동차로 가기 전 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전기차, 수소차로 가겠다 선언을 해서 내연기관을 없애는데 베트남에서 내연기관 아예 안 하고 완전 전기차로 국가적인 단위에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점프하면서 베트남이 어떻게 생각하면 5년 후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자동차 국가로 전기차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점프하는 용기와 뭐 그런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 재미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내 턱 뒤에 뭔가 이런 게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없어서 혼자서 막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계산했는데 거울 보면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비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직접 본다는 것에 대한 게 여전히 유효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가 지구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예전에 열심히 광행차와 시차를 가지고 그거를 했었지만 우리가 가족 사진을 찍고 나니까 그냥 그렇더라 라는 거를 보았고요.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희의 창박한 푸른 점을 꾸준하게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3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3장은 제목이 엄청난 격하예요.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인간 원리,
혹은 인간 중심 원리라고 뽑았습니다. 이거 문장을 한번 읽고 나서 볼까요? 네네. 네. 문장은 지금 57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랫동안 유지된 관점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 없이는 모든 창조는 불모의 황야에 불과하고 헛된 행위로 궁극의 목적이 없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낱 자기도취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났다. 범용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 무대에 선다는 명제가 철두철미 거듭되어 사실과 어긋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논쟁의 대세는 결정적으로 하나의 입장으로 기울어졌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입장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우주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죠. 그동안 계속 약간 마음 아프면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쐐기 박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목도 엄청난 격하가 우리가 중심이야 이렇게 하다가 점점 아니야 이게 이 장 전체가 약간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막 했는데 또 아니고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래. 약간 이런 내용이지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심리치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하거나 네. 또는 자기 반성을 하거나 자아 비판을 하거나 간에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네. 하나 내주고 그래도 나는 이래. 그리고 또 하나 내고 그래도 나는 이래.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를 다 내주고 나서야 이제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하든 치유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3장의 제목이 엄청난 격하이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부르는 그 시기를 통해서 천동설이 이제 진동설로 옮겨오면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쭉 해오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그 과정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구가 우주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신이 격화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이 주인공의 드라마가 아니었어라고 선언을 해주는데 이 선언을 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르익지 않았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 외치면 갈릴레오의 외침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외침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외침을 대중서에 써도 그냥 앞뒤 뭐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있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쐐기를 박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인식론을 정리해서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도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아 비판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무슨 철학 클럽 이런 데 가면 자아 비판이라는 걸 해요. 자기를 다 이렇게 한꺼풀씩 걷어내서 한꺼풀 이제 부르주아적인 걸 걷어내는 거죠. 근데 자아 비판 또는 심리 치료 같은 거 할 때 또는 하다못해 문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문진 자기를 다 이렇게 까는 거잖아요. 한꺼풀씩. 그래서 다 낮은 단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하는 건데 저는 과학혁명의 구조 그쪽 옛날에 과학사 쪽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자아 비판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씩 내주는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자기를 통째로 드러내는 저항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만큼은 이렇게 해요. 인정해요. 근데 이만큼 남아있어요. 또 인정하다 보면 다 까발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3장의 전체 구조가 되게 재밌었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약간 인간들이 왜 우리가 계속 중심이었으면 좋겠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래. 이래서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별이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별이 있대. 그래서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태양 안에, 행성 안에 이렇게 인간이 뭔가 생물체가 살고 있는 데는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가보니까 또 그것도 있을 거래. 이게 지금 한 7, 8단계로 설명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자아 비판 혹은 이제 너를 까발리겠어를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가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이라서 이 장이 재밌더라고요. 그 이제 엄청난 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심을 벗어나는데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과학혁명 구조라든가 이런 얘기들 이제 과학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자신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깔 거 그냥 한꺼번에 까버리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뭐 했을 때 방어하지 말고 그냥 팍 털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체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격한데, 격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원래 그래. 그거 우리가 그랬을 뿐이야. 그렇다면 이제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이게 엄청난 격한데 탈지방화된 우주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 행성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면 행성으로서의 지구, 칼생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럼 우주의 일원? 그럼 우리는 지구 중심을 놓은 것에 격화되어 온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격화되어 온 자기 인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주의 시민으로서 우주 속의 당당한 행성 지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우리가 해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기 지금 키워드가 인간 원리였잖아요. 인간 중심 원리. 그러니까 인간 원리는 또 약한 인간 원리와 강한 인간 원리가 있는데 이게 저는 마지막 조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래도 우리가 중심일 거야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한 데서 생기는 우주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주가 138억 년이 되었다 그러고 태양계 나이가 뭐 46억 년에서 50억 년 되었고 이렇게 쭉 와서 이 태양도 초기에 불타오르던 것이 안정이 되어서 지금 같은 빛을 쭉 내고 있고 지구도 46억 년 전에 생겨서 생명체가 지금 뭐 38억 년 전에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 생명체인 지구인이 있고 이렇게 쭉 온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그런 어떤 우주론적인 파라미터들이 다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삐걱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우주가 생기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우주가 쭉 진화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거꾸로 지금 존재한다는 건 그런 것들이 만족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걸 인간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칼 세건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날리잖아요. 암석 원리. 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주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 돌덩어리가 있는 거죠. 얘네와 우리의 차이는 인지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뿐인 거죠. 그러면 인간을 암석이라고 하든 강아지라고 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원리라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방어 논리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창한 사람들이 뭐 카터 이런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우주론이라는 게 굉장히 조화롭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심지어 강한 인간 원리 나가면 이런 겁니다. 우주를 생각하는 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버클리 같은 사람들 인식론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의 우주와 인지 후의 우주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인간에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 원리, 인간 중심 원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어떤 틀을 제공할 수는 있으되 이것이 또다시 그동안 우리가 답습했던 인간 중심의 원리를 작동하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막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인간 원리 같은 걸 응용을 해서 책도 쓰시고 막 그러면서 해놓으니까 호킹 박사님 막 되게 종교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킹 박사님도 제목을 지을 때 칼세이건처럼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위대한 설계, 그럼 이거 지적 설계는 지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인간 원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인간 원리를 적절하게 인용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 인간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간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고 어떻게 수렴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서 맥락을 제공해줘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옛날처럼 인간주의 했을 때 생길 과오가 있는데 그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 원리는 이제 마지막 저항이 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과 다르지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아해요. 아, 인간 원리. 네,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왜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네. 또 한편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해봤자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네. 그럼 그 에너지 덩어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에너지 흐름이 또 생기니까 개입을 하잖아요, 우주에. 그러면 우주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인간 원리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간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내 어떤 그 고기성이라든가 인간의 뭐 하나의 유니함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저걸 써먹는 거는 뭐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네 안에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시골뜨기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을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약간 사실 어렸을 때는 다들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나도 별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깨나가는 과정이 세상이 생각보다 넓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씨 우주도 넓어 약간 이렇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주를 보면서 나에게 다시 성찰하는 기회로 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는 우주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야. 뭐 아니면은 너의 인생이 이 지구 안에서도 딱히 주인공은 아니야. 약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엄청난 격하는 이제 그동안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 원리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제 카터라고 하는 이제 그 천문학자 그룹에서 그걸 만들어낼 때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그 우주론적인 것을 더 폭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제 원래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사용하고 인용하는 사람에 서 변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에 왔을 때 인간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미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객관화된 우주를 보고 바깥의 변방에 되게 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라는 면에서 따졌을 때 칼세이건이나 뭐 프레드 호일 같은 천문학자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별먼지, 스타더스트, 생각하는 별먼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하찮지만 되게 고귀한 존재라고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우주 자체를 좌표를 인간으로 중심을 갖다 놓으면 우주 모든 것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구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인간 원리라는 것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원래 시작이 어땠든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사고의 기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원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2장 빛이 빗나간다와 3장 엄청난 격하 같이 살펴봤는데요. 요 앞부분에 그 뉘앙스가 계속 그거인 것 같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으로 봤던 우리는 정말 먼지 중에 하나인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약간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감정적으로는 어떻게들 변화해왔는지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2장과 3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요 다음에 4장도 계속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잘 같이 살펴보신 후에
또 다음 회에서 4장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들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문학이 확실히 배우면서 참 약간 허무한 걸로 약간 가는 느낌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칼 세이건이 서문에서 얘기할 때 이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보이지만 뒤쪽으로는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자기가 할 거라고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믿고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같은 거 볼 때 네. 우리가 되게 막 구박받는 네. 뭐 콩쥐팥쥐 뭐 그다음에 뭐 신데렐라 뭐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끝을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구박받아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칼 세이건 작품들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우리 까발리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나오게 될 좀 희망찬, 뭐 낙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또 갖게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사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